사직서는 엄마가 이미 출력해놨어. 넌 서명만 하면 돼. 시어머니는 내가 막 핸드백을 의자에 내려놓자마자 서류를 내 쪽으로 밀었다. 나는 아직 코트도 벗지 못한 상태였다. 서류 맨 위에 굵은 글씨로 적힌 문구를 보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사직서. 사흘 뒤 바로 그 사직서를 내 앞에 내밀었던 여자는 내게 무려 100통이나 전화를 걸게 된다. 하지만 그날 밤 그 방 안에 있던 누구도 일이 그렇게까지 커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한겨울 그해 40살이었고 여의도에 있는 한 은행 지점의 지점장이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9시가 다 되어 목동에 있는 시부모님 댁에 돌아왔다. 식탁 위 음식은 이미 덮개로 덮여 있었다. 시어머니 남영자는 소파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남편 태겸은 그 옆에 앉아 있었다. 시누이 유림도 함께 있었다. 아무도 내가 저녁을 먹었는지 묻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사직서 위를 손끝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아버지는 이제 걷는 게 힘들어. 엄마는 무릎이 아프고 이 집에는 집에 있을 사람이 필요해. 나는 의자를 당겨 앉았다. 어머니 말씀은 제가 한동안 휴직하라는 뜻이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예 그만둬. 나는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네가 그만두면 복순이도 그만 나오게 하면 돼. 며느리가 집에 있는데도 도우미를 쓰면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해. 아침에는 네가 아버지를 챙기고 오후에는 장을 보고 밥을 하고 엄마가 병원 가는 날에는 네가 차로 데려다주고 주말에 유림이가 애들을 데리고 오면 몇 시간 네가 좀 봐주고. 나는 시누이 쪽을 바라봤다. 유림은 고개를 숙이며 내 시선을 피했다. 그제야 나는 알았다. 이건 제안이 아니었다. 내가 아직 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 세 사람은 이미 여기 앉아 내 하루 중 남은 시간 거의 전부를 정해놓은 것이었다. 단지 아무도 내가 동의하는지는 묻지 않았을 뿐이었다.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오빠도 내가 그만두길 바라는 거야? 태겸은 몇 초 동안 침묵했다. 그는 바로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지금은 우리 집에 네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목이 꽉 막히는 듯 했다. 그럼 내일은? 그가 미간을 찌푸렸다. 너 그만큼 오래 일했잖아. 우리 집이 네가 그 일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할 만큼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나는 나와 9회를 함께 살아온 남자를 바라봤다. 내가 그만두지 않으면? 태겸은 손바닥을 탁 소리가 나게 식탁 위에 내려쳤다. 사직서 옆에 있던 펜이 한쪽으로 굴러갔다. 그가 말했다. 이렇게 간단한 일도 네가 못하겠으면 이혼하자. 거실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저 내 앞에서 막 멈춘 펜을 바라봤다. 하지만 그때 내가 왜 그 펜을 바라보면서도 손이 떨리지 않았는지 이해하려면 약 2년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내가 아직도 태겸이 나 같은 아내를 둔 것을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한다고 믿고 있던 때로 나와 태겸은 결혼한 지 9회가 됐다. 하지만 신혼 때의 그는 정말로 방금 나에게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말한 남자와는 달랐다. 그때 나는 아직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어느 날 퇴근한 저녁 우리는 영등포 근처의 작은 식당에 들러 뼈 해장국을 먹었다. 나는 막 일이 더 늘어난 터라 조금 걱정하고 있었다. 내가 물었다. 나중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지금보다 바빠지면 오빠는 싫을 것 같아? 태겸은 뼈에 붙은 살을 발라내다가 그 말을 듣고 바로 웃음을 터뜨렸다. 네가 할 수 있으면 해. 나는 여전히 그를 바라봤다. 나 진짜로 묻는 거야.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나는 아내랑 결혼한 거지
밥 해줄 사람을 고용한 게 아니잖아. 나는 피식 웃었다. 이 말 기억해. 그는 젓가락을 다시 들고 내 쪽으로 내밀었다. 나중에 내가 너한테 일 그만두라고 하면 이걸로 내 머리나 때려. 나는 그를 믿었다. 결혼 후 그의 부모님과 함께 목동의 3층 집에서 살게 된 뒤에도 내가 일과 가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을 만큼 믿었다. 시아버지 광일 씨는 말수가 적고 꽤 원칙적인 사람이었다. 하지만 내가 일하러 다니거나 늦게 들어오는 일을 두고 한 번도 트집 잡은 적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집안의 규율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온 가족이 함께 밥 먹는 것을 좋아했고 밥은 따뜻해야 하며 명절에는 모두가 빠짐없이 모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처음 몇 년 동안은 시어머니도 나를 꽤 평범하게 대했다. 내가 아침마다 일찍 나가면 뒤에서 소리쳐 말하기도 했다. 겨울아, 뭐라도 좀 먹고 가. 내가 일찍 들어오는 날에는 부엌에 들어가 시어머니를 도왔다. 주말에 유림이가 두 아이를 데리고 오면 나도 아이들과 함께 놀거나 편의점에 데려가 아이스크림을 사주곤 했다. 겉에서 보기에는 아무것도 불평할 게 없는 가족이었다. 그리고 나도 내가 제대로 된 사람과 결혼했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다만 모든 것이 내가 지점장으로 발령받은 날 이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내가 발령장을 받은 날 태겸은 꽃다발을 하나 들고 직접 은행까지 찾아왔다. 그는 로비에 서서 나보다도 더 기쁜 얼굴로 웃었다. 시어머니도 전화를 걸어왔다. 거기까지 해낸 것만 해도 잘했어. 엄마도 기쁘다. 그때 나는 새 직책 때문에 내가 사는 집이 점점 돌아가기 힘든 곳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일은 아주 빠르게 늘어났다. 나는 본점과 회의를 해야 했고 기업 고객을 만나야 했으며 부하 직원들에게 전부 맡길 수 없는 업무도 직접 처리해야 했다. 어떤 날은 8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다. 어떤 날은 거의 9시였다. 처음에 시어머니는 그저 물었다. 오늘은 밖에서 먹었니? 나는 평소처럼 대답했다. 네, 고객이랑 먹고 왔어요, 어머니. 그 뒤부터 시어머니는 나를 보기 전에 시계부터 보기 시작했다. 이번 주에 집에서 밥을 몇 번이나 먹었니? 어떤 날은 내가 막 신발을 벗었는데도 시어머니가 말했다. 남들이 보면 이 집에 아내가 없는 줄 알겠다. 듣기 불편했지만 나는 매일 저녁 퇴근하고 돌아올 때마다 다툼이 벌어지는 건 원하지 않았다. 나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박복순 씨를 고용해 낮 동안 집안일을 맡겼다. 한 달에 약 130만 원이 들었다. 또 내 수입이 태겸보다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전기세, 수도세, 식비와 정기적인 생활비 대부분도 내가 부담했다. 나는 그런 일들을 굳이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집은 깨끗했다. 저녁 식사도 여전히 제 시간에 준비됐다.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다. 납부 기한이 된 고지서도 모두 제때 처리됐다. 모든 것이 그렇게 계속 순조롭게 돌아갔다. 그런데 나는 아주 이상한 습관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다. 매일 저녁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늘 시계를 봤다. 8시 10분, 8시 40분, 9시 조금 전. 어떤 날은 이미 손을 도어락에 올려놓고도 잠시 멈춰 서 있었다. 그 느낌은 아주 미미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더 분명해졌다. 나는 더 이상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 같지 않았다. 통금 시간을 넘기고 돌아온 사람 같았다. 그해 장마철, 집 뒤쪽 지붕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계단 근처 천장에 작은 얼룩 하나만 생겼다. 시어머니는 위를 올려다보더니 말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런가 보다. 며칠 두고 보자.
하지만 밤새 비가 이어지고 나자 물이 벽 한쪽까지 스며들었다. 나는 수리기사를 불러 점검하게 했다. 기사는 기존 방수층이 망가져서 지붕 부분을 다시 처리하고 벗겨진 벽도 함께 수리해야 한다고 했다. 총 비용은 약 950만 원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태겸에게 말했다. 오래 두면 돈이 더 들 것 같아. 그냥 지금 고쳐, 오빠. 그는 컴퓨터로 도면을 보고 있다가 내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요즘 회사 돈이 두 현장에 묶여 있어. 그러고는 나를 바라봤다. 네가 먼저 좀 내줄 수 있어? 돈 들어오면 내가 채워 넣을게. 나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 같이 사는 집인데 뭐 내가 먼저 내도 돼. 며칠 뒤 수리 기사들이 와서 작업을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마당에 서서 사람들이 자재를 지붕 위로 옮기는 모습을 보다가 아들에게 물었다. 돈 많이 들었니? 태겸은 전화를 받고 있었다. 그는 짧게 대답했다. 제가 알아서 했어요, 엄마.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표정이 한결 편안해졌다. 그래, 집이 망가지면 제대로 고쳐야지. 챙길 줄 아는 아들이 있으니 엄마가 마음이 놓인다. 나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고 손에는 막 사온 물건이 든 봉투를 들고 있었다. 나는 그 말을 한마디 한마디 분명히 들었다. 태겸도 내가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수리기사에게 950만 원 전액을 송금한 사람이 나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그는 내 시선을 피하고 휴대전화로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나는 짐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나는 부부가 함께 사는데 누가 돈을 내든 마찬가지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말을 꺼내면 괜히 생색내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침묵했다. 그때까지도 나는 내가 조용히 있으면 집안이 평온할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 침묵이 이 집안에서 다른 해석 하나를 당연한 사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몰랐다. 어느 주말 아침 내가 2층에 있는데 시어머니가 크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겨울아, 태겸아, 빨리 내려와. 나는 뛰어 내려갔다. 시아버지는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한 손으로 탁자 가장자리를 붙잡고 있었다. 찻잔은 그의 발밑에 떨어져 있었고 물이 바닥에 퍼져 있었다. 내가 불렀다. 아버님? 시아버지는 나를 돌아봤지만 말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았다. 왼쪽 다리는 거의 들어 올리지 못했다. 나는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구급차를 불렀다. 태겸은 위층에서 뛰어내려왔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 왜 이래? 왼쪽 팔다리에 힘이 없어. 뇌졸중일 수도 있어. 나는 빠르게 말했다. 아버님 혼자 일어나게 하지 마. 내가 구급차 불렀어. 시어머니는 옆에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왜 갑자기 이러니?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먼저 아버님부터 병원에 모시고 가요. 다행히 시아버지는 제때 치료를 받았다. 의사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왼쪽 다리에 힘이 약해졌고 퇴원한 뒤에도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온 첫 며칠 동안은 모든 일이 예전보다 느려졌다. 일어나는 것부터 화장실에 가는 것, 문턱 하나를 넘는 것까지. 시어머니는 아버님이 얼굴을 찡그리는 모습만 보이면 달려가 부축했다. 하지만 원래부터 무릎이 아팠던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아버님을 부축할 수 없었다. 나는 지인을 통해 알아보다가 뇌졸중 환자를 여러 해 돌본 경험이 있는 장은실 씨를 만났다.
한 달 비용은 약 110만 원이었다. 약값과 물리치료비는 별도였다. 첫날 은실 씨는 아버님에게 말했다. 아프시면 조금 쉬어요. 하지만 아플까봐 운동을 안 하면 다리가 더 약해져요. 아버님은 웃었다. 의사보다 더 엄하구먼. 그날부터 은실 씨는 매일 약 먹는 시간, 집안에서 몇 바퀴 걸었는지 아버님의 다리 상태를 자세히 기록했다. 나는 퇴근해서 집에 오면 보통 그 수첩부터 펼쳐봤다. 한 번은 내가 아버님에게 말했다. 내일은 회의가 있어서 아버님 재진에 모시고 가지 못해요. 아버님은 손을 내저었다. 네가 일이 있으면 일해.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나는 그래도 마음이 쓰였다. 아버님은 나를 바라보더니 덧붙였다. 네가 간병인도 알아보고 약이며 병원이며 다 챙겨주는데 그 정도면 됐어. 하지만 가까이 서 있던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이 되어서야 시어머니가 내게 말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남은 남이야. 내가 대답했다. 은실 씨가 저보다 아버님 재활 운동시키는 법을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은실 씨가 있으면 어머니도 덜 힘드시고요. 시어머니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저 한숨을 쉬었다. 가족이 있는데 무슨 일이든 돈 주고 남의 손을 빌려야 한다는 게 엄마는 익숙하지가 않아. 나는 시어머니가 걱정하고 있다는 걸 이해했다. 아버님이 아프신 뒤로 시어머니는 잠을 훨씬 적게 잤다. 밤에 아버님이 몸을 뒤척이는 소리만 나도 잠에서 깼다. 어느 아침에는 시어머니가 계단 아래에 앉아 무릎을 문지르면서도 괜찮다고 하는 모습을 봤다. 그래서 그때 나는 그저 우리가 환자를 돌보는 방식이 서로 다를 뿐이라고 생각했다. 아버님만 잘 돌봐드리면 시어머니도 결국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 병 이후로 가족이라는 두 글자가 점점 더 자주 언급될 거라는 걸 아직 몰랐다. 그리고 결국 바로 그 말이 내가 내 일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는 이유가 됐다. 시아버지가 퇴원한 지 2달이 조금 넘었을 무렵 나는 태겸과 함께 그의 오랜 친구 몇 명을 만나 식사를 했다.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이었다. 예전에도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서 분위기는 꽤 편했다. 식사를 하던 중 한 사람이 나를 보며 물었다. 듣자 하니 이제 지점장이라면서요? 나는 웃었다. 네, 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곧바로 태겸을 바라봤다. 야, 너 진짜 잘 나간다. 내 회사도 잘 돌아가고 아내는 은행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고 태겸도 따라 웃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다른 한 사람이 술을 따르다가 갑자기 농담을 했다. 우리 와이프가 형수님만큼 벌면 나는 회사 문 닫고 집에서 설거지만 하고 살겠다. 식탁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나도 친구들끼리 하는 농담일 뿐이라고 생각해 웃었다. 하지만 태겸의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휴대전화를 뒤집어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나는 그 모습을 봤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돌아오는 길에 태겸은 거의 10분 동안 운전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피곤해? 아니. 아니면 술 마셔서 속이 안 좋아? 내가 얼마나 마셨다고. 나는 잠시 침묵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다. 차가 멈췄다. 태겸은 앞만 바라보며 말했다. 앞으로 내 친구들 만날 때는 직책이나 수입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마. 나는 어리둥절했다.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래? 알아. 그럼 왜 그런 말을 해? 그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줬다. 사람들이 내가 아내한테 얹혀 사는 사람처럼 보는 게 싫어. 나는 몇 초가 지나서야 그 말의 뜻을 이해했다.
누가 오빠가 나한테 얹혀 산다고 했어? 아까 그런 식으로 농담했잖아. 친구들끼리 그냥 놀린 거잖아. 태겸은 대답하지 않았다.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다. 그는 다시 차를 출발시켰다.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는 오빠 회사가 있고, 나는 내일이 있고, 부부가 같이 사는 거지. 누가 더 많이 버나 경쟁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는 한마디만 했다. 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 나는 더 묻고 싶었지만 그의 표정을 보고 그만뒀다. 그때 나는 아마 친구들의 몇 마디 농담이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렸나 보다 생각했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조금씩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리, 친척들이 내 일에 대해 물으면 태겸은 자주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곤 했다. 시어머니가 지인들에게 내가 승진했다고 이야기할 때면 그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다. 한 번은 내가 지점이 분기 목표를 예상보다 일찍 달성했다고 말했다. 예전 같았으면 그는 물었을 것이다. 정말? 그럼 오늘 저녁 뭐 먹으면서 축하할까? 그날은 그저 응 하고 한마디 했다. 그러고는 물었다. 내일도 또 늦게 들어와? 그런 변화들은 모두 아주 작았다. 한 번만 일어났다면 내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만큼 작았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자 나는 한 가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태겸은 내가 일을 잘하는 걸 싫어하는 건 아니었다. 적어도 그때까지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내 성공을 언급할 때마다 그는 평소와 같은 표정을 유지하기 위해 조금씩 더 힘을 써야 하는 것처럼 보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태겸의 회사에 어려움이 생겼다. 강남의 한 사무실 시공 프로젝트에서 몇몇 공정의 검수가 아직 끝나지 않아 발주처가 약구 200만 원의 대금 지급을 보류했다. 그날 저녁 그는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내가 물었다. 회사에 무슨 일 있어?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업체 대금을 주려면 급하게 900만 원을 마련해야 해. 나는 많이 묻지 않았다. 예전에도 회사에 단기 자금이 부족할 때면 그는 내게 돈을 빌렸다가 공사 대금이 들어오면 돌려주곤 했다. 나는 그저 물었다. 내일 필요해? 응. 계좌번호 보내. 다음 날 아침 나는 돈을 이체했다. 그가 메시지를 보냈다. 받았어. 나는 답했다. 응. 오빠는 일이나 신경 써. 같은 시기에 유림이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남편의 근무 시간이 줄면서 몇 달째 수입이 크게 줄어든 상태였다. 어느 주말 오후 두 아이가 마당으로 놀러 내려간 뒤 유림이는 거실에서 내 옆에 앉았다. 한참을 망설이던 유림이가 말했다. 언니, 나 언니한테 부탁 하나 해도 돼? 무슨 일인데? 애들 학원비가 밀렸어.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나는 난처해하는 유림이의 표정을 보고 집안 형편을 물었다. 대충 계산해 본 뒤 나는 말했다. 됐어, 빌리지 마. 유림이가 고개를 들었다. 내가 7달 동안 매달 90만 원씩 도와줄게. 네 남편 일이 다시 안정되면 그때부터 둘이 알아서 해. 유림이는 급히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언니, 내가 갚을게. 나중에 생각해. 나는 웃었다. 어른들 사정 때문에 아이들 공부가 끊기게 하지는 마. 나는 그런 일들을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다. 말해야 할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친척 한 사람이 집에 들렀다. 시어머니는 차를 따르며 말했다. 태겸이가 요즘 아주 바빠. 그래도 집안 챙길 줄은 알아. 그 사람이 나를 바라봤다. 겨울이는 이제 지점장이니까 돈도 많이 모았겠네?
시어머니가 웃었다.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갖고 있지. 집안일은 그래도 남자가 주로 책임지는 거고. 나는 부엌에서 과일을 더 가져오고 있었다. 태겸도 가까이에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는 들었다. 아주 분명하게. 하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숙여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엄마가 잘못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겨울이가 집안에 많이 보태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그저 침묵했다. 그때는 나도 더 이상 예전처럼 누가 내든 마찬가지지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에게 감사받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내가 쓴 돈을 하나하나 말하고 싶어서도 아니었다. 나는 그보다 더 불쾌한 사실 하나를 깨닫기 시작했다. 태겸은 시어머니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오해 덕분에 그는 시어머니 눈에 집안을 잘 챙기는 남자가 되어 있었다. 아마 그래서 그는 바로잡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분기 말이 되면 은행은 거의 매일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다. 그 주에는 내가 직접 챙겨야 하는 큰 기업 업무가 2건 있었다. 나흘 연속으로 나는 8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왔다. 목요일 저녁 차가 목동집 앞에 멈췄을 때 화면의 시계는 8시 53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몇 초 동안 차 안에 더 앉아 있다가 내렸다. 하이힐 때문에 오후부터 발이 아팠다. 나는 그저 방으로 올라가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싶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태겸도 그곳에 있었다. 시어머니는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봤다. 크림색 정장. 나는 고객을 만나고 바로 돌아온 터라 화장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러고는 말했다. 은행에서 무슨 일을 하길래 매일 밤 화장까지 하고 남자들이랑 밥을 먹고 다니니?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손은 여전히 가방끈을 잡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단지 왜 늦게 왔냐고 물었다면 아마 나는 여전히 참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은 더 이상 저녁밥이나 귀가 시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그는 나와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다. 휴대전화는 그의 손에 있었다. 그는 분명히 들었다. 나는 기다렸다. 딱 한마디만. 엄마, 겨울이는 일하러 간 거예요. 하지만 태겸은 말하지 않았다. 그저 시선을 화면으로 내렸다. 결국 내가 직접 말해야 했다. 어머니는 제가 늦게 들어오는 게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어요. 내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다. 하지만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곧바로 대답했다. 내가 틀린 말 했니? 너는 매주 몇 번씩 밖에서 밥 먹고 들어오잖아. 나는 그게 고객과의 식사라고 말하고 싶었다. 태겸이 내 일정을 알고 있다고. 오늘 아침에도 내가 직접 저녁에 미팅이 있다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 모든 말을 끝까지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신발을 벗고 곧장 방으로 올라갔다. 거의 30분이 지나서야 태겸이 들어왔다. 나는 화장대 앞에 앉아 귀걸이를 빼고 있었다. 그가 물었다. 아직 화났어? 나는 돌아봤다. 어머니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데 오빠는 가만히 있어? 그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말 심하게 한 건 알아. 나는 그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그래도 이번 주에 네가 나흘이나 늦게 들어왔잖아. 나는 그를 바라봤다. 오빠는 내가 어디 갔는지 알잖아. 알아.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해? 태겸은 얼굴을 찌푸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든 네가 일이라고 말하면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이해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한쪽 귀걸이는 이미 빼고 다른 한쪽은 아직 귀에 단채로 앉아 있었다. 그때 나는 그날 밤 나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이 시어머니의 말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어디에 갔고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남편이 다른 사람이 자기 아내를 모욕하는 말을 듣고도 내가 어느 정도는 잘못했다는 이유를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더 이상 내 문제의 원인이 시어머니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시아버지가 퇴원한 뒤부터 시어머니와 은실 씨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잦아졌다. 시아버지가 다리가 아파 얼굴을 조금만 찡그려도 시어머니는 말했다. 오늘은 쉬어요. 뭘 그렇게 무리해요. 하지만 은실 씨는 여전히 부드럽게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매일 조금씩은 움직여야 한다고 하셨어요. 너무 많이 쉬면 나중에는 걷기가 더 힘들어져요. 처음에 시어머니는 그저 침묵했다. 그러다가 점점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아침 내가 은행에서 회의 중일 때 복순 씨에게 전화가 왔다. 겨울 씨, 집에 일이 생겼어요. 나는 복도로 나갔다. 아버님은 어떠세요? 아버님은 괜찮아요. 그런데 명자 씨랑 은실 씨가 다퉜어요. 은실 씨가 지금 짐을 싸고 있어요. 나는 곧바로 태겸에게 전화했다. 오빠가 집에 가서 어머니랑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들을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렸다. 나 지금 현장이야. 나도 지금 일하고 있어. 그는 몇 초 동안 침묵하다가 크게 숨을 내쉬었다. 엄마랑 간병인 문제는 여자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더 쉽잖아. 나는 그대로 서 있었다. 아버지는 우리 둘 모두의 아버지야. 말 하나하나 꼬투리 잡지 마. 저녁에 네가 가서 엄마랑 얘기해. 그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저녁 나는 거의 9시가 되어 집에 돌아왔다.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소파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태겸은 그 옆에 앉아 있었다. 유림이도 와 있었다. 나는 아직 옷도 갈아입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말했다. 엄마는 이제 은실이 안 쓸 거야. 나는 가방을 내려놓았다. 어머니가 은실 씨랑 안 맞으시면 다른 사람을 알아봐요. 필요 없어. 나는 멈칫했다. 그럼 낮에는 누가 아버님을 돌봐요? 시어머니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네가. 나는 시어머니가 화가 나서 하는 말인 줄 알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직장 그만둬. 복순이도 그만 나오게 하고. 네가 집에 있는데 사람 둘씩이나 돈 주고 쓸 필요가 뭐가 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해야 할 일을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다. 아침에는 아버지 약이랑 식사 챙기고, 오후에는 장 보고 밥하고, 엄마 병원 가는 날에는 네가 차로 데려다주고, 주말에 유림이가 애들 데리고 오면 네가 잠깐 봐주고. 나는 신우이를 바라봤다. 유림이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맞잡고 있었다. 태겸도 내 시선을 피했다. 그제야 나는 알았다. 일은 아버님을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는 데서 시작됐다. 하지만 모두가 말을 끝내고 나니 그들이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떠맡기를 바라는 몫에는 거의 집안 전체가 들어 있었다. 나는 아주 천천히 물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제가 아버님을 돌보려고 직장을 그만두길 바라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집에 있으면 모두가 더 편하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거실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유리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태겸은 테이블을 내려다봤다. 바로 그 침묵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바라봤고 목소리는 완전히 차가워져 있었다. 가정이 있는 여자는 희생할 줄 알아야 해. 나는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말했다. 저도 계속 집안을 챙기고 있어요. 다만 제가 하는 일들이 어머니 눈에 항상 보이는 건 아닐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곧바로 얼굴을 찌푸렸다. 그 말은 내가 고마운 줄도 모른다는 뜻이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태겸을 바라봤다. 오빠도 내가 그만두길 바라는 거야? 그는 한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난 그게 우리 집에 더 좋다고 생각해. 우리 집에 좋은 거야. 아니면 오빠한테 좋은 거야.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방금 내가 그가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지점을 정확히 건드렸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때 나는 더 이상 돌려 말할 힘이 없었다. 내가 계속 일하면? 시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봤다. 유림이도 고개를 들었다. 아마 바로 그 시선들 때문에 태겸은 물러서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그는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3개 내리쳤다. 사직서 옆에 놓여 있던 펜이 한쪽으로 굴러갔다. 이렇게 간단한 일도 네가 못하겠으면 이혼하자. 나는 아주 똑똑히 들었다. 하지만 다시 물었다. 오빠 진심이야? 태겸은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진심이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투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저 곧장 방으로 올라갔다. 반년 전 내가 늦게 들어온 일로 다투던 중 태겸은 무심코 이혼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다. 그 뒤 그는 사과했다. 그리고 나는 아무도 모르게 이혼 서류 양식을 하나 컴퓨터에 내려받아 두었다. 남편과 헤어지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그날 이후 언젠가 그 2글자가 다시 내가 선택하도록 몰아붙이는 데 쓰일까봐 두려워지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파일은 아직 남아 있었다.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2불을 출력했다. 불편할 만큼 조용한 방 안에서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서류를 들고 내려왔을 때 가장 먼저 본 사람은 유림이었다. 언니. 시어머니도 표정이 달라졌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나는 자리에 앉았다. 아까 그 펜을 들었다. 그리고 먼저 내 이름을 적어 서명했다. 시어머니가 곧바로 말했다. 부부끼리 화가 나서 한 말인데 누가 진짜로 하랬니?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이혼하자고 말한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태겸은 내 서명을 아주 오랫동안 바라봤다. 그는 얼마든지 서명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저 자기가 한 말을 거두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됐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보고 있었다. 유림이도 보고 있었다. 결국 그는 펜을 들었다. 펜촉은 종이 위에서 몇 초 동안 멈춰 있었다. 그리고 아주 힘주어 펜을 움직였다. 그는 서명했다. 그날 밤 나는 출근할 때 입는 옷 몇 벌과 개인 물건, 서류만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챙겼다. 내가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나가려는데 시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방에서 나왔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잘 생각한 거니? 나는 목이 메었다. 저 잠시 밖에 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가족을 위해 참아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말했다. 운전 천천히 해. 나는 고개를 숙여 여행 가방 손잡이를 잡았다. 그 한마디만으로도 눈물이 떨어지기 전에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 나는 결혼 전에 사둔 마포의 아파트로 갔다. 한동안 비워둔 집이라 공기가 조금 차가웠다. 나는 여행 가방을 벽 옆에 두고 다음 날 입을 정장을 옷걸이에 걸어놓은 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에도 나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여전히 출근할 옷을 입었다. 여느 날처럼 차를 몰고 은행으로 갔다.
휴가를 내지 않았다. 직원 누구에게도 집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오전에는 회의가 2건 있었고 급히 서명해야 할 서류 하나와 미리 나를 기다리고 있던 기업 고객이 있었다. 점심 무렵 사무실이 조용해지고 나서야 나는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지출 내역들을 열어봤다. 나는 시댁이 내게 얼마를 빚졌는지 계산하려고 거기 앉아 있었던 게 아니었다. 그저 무엇이 내 책임이고 무엇을 그동안 내가 자발적으로 대신 떠맡아 왔는지 분명히 나누고 싶었다. 먼저 내 신용카드에 딸린 가족카드 2장이 있었다. 한 장은 태겸이 쓰고 있었다. 한 장은 시어머니가 식료품과 집안 물건을 살 때 사용했다. 나는 은행에 전화해 정해진 절차대로 2장 모두 사용 정지시켰다. 그 다음 복순 씨에게 전화했다. 이번 달은 평소처럼 일해주세요. 급여는 제가 그대로 전부 드릴게요. 그럼 다음 달은요? 다음 달부터는 가족이 계속 일을 부탁드리고 싶다면 태겸이랑 직접 이야기해 주세요. 은실 씨에게도 똑같이 말했다. 하지만 전화를 끊기 전에 나는 당부했다. 아버님 약이랑 재활 일정은 끊기지 않게 해주세요. 시아버지의 약값과 재진료비, 물리치료비는 이번 치료분까지는 내가 그대로 전부 부담했다. 시아버지는 나와 남편 사이의 일에 아무 잘못이 없었다. 내가 유림이 아이들에게 약속했던 남은 2달치 학원비도 그대로 지원했다. 하지만 전기세, 수도세, 식비와 그 밖의 생활비는 그날부터 태겸이 직접 알아서 하게 했다. 나는 그 모든 내용을 아주 분명하게 메시지로 보냈다. 원망하는 말은 없었다. 당신 집이 얼마나 버티나 두고 보자. 같은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답했다. 알겠어. 내가 집을 나온 첫날에는 사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복순 씨는 여전히 제 시간에 왔다. 은실 씨도 여전히 아버님을 돌봤다. 점심밥은 여전히 따뜻했다. 약도 부족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도 평소처럼 생활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시어머니는 유림이에게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다. 며칠 화나 있게 두면 알아서 돌아올 거야. 아마 그때는 모두 내가 그저 화가 난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며칠 지나면 내가 9회를 살아온 그 집이 그립고 시아버지가 그립고 태겸이 그리워서 다시 돌아올 거라고. 아무도 내가 누구를 겁주려고 집을 나온 게 아니라는 걸 몰랐다. 나는 그저 처음으로 온 가족이 내가 메워주는데 익숙해져 있던 빈자리들을 습관처럼 대신 메우는 일을 멈췄을 뿐이었다. 둘째 날 아침,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마트에 갔다. 시어머니는 꽤 많은 물건을 샀다. 고기, 생선, 채소, 시아버지가 드실 건강보조제 몇 상자와 집에서 쓸 물건 몇 가지였다. 합계는 거의 70만 원이었다. 계산대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거의 2년 동안 계속 써오던 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건넸다. 결제 단말기에 승인 거절 표시가 떴다.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렸다. 다시 한번 결제해 주세요. 직원은 다시 시도했다. 여전히 승인이 거절됐다. 뒤에 서 있던 몇 사람이 이쪽을 보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가방을 열어 카드를 다시 확인하며 마치 어디가 잘못됐는지 눈으로 찾아낼 수 있기라도 한 듯 살펴봤다. 결국 시어머니는 태겸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다. 엄마한테 돈 좀 보내줘. 이 카드가 갑자기 안 돼. 결제를 마친 뒤 시어머니는 기분이 상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나중에 유림이가 전해준 말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장바구니를 내려놓자마자 아들에게 물었다. 엄마가 계속 쓰던 그 카드가 겨울이 거였니? 태겸은 앉아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그가 대답했다. 걔 신용카드에 딸린 가족카드예요. 시어머니는 멈칫했다. 가족카드? 네. 그럼 그동안 엄마가 이걸로 결제한 건
다 걔한테 청구된 거야? 태겸은 조금 미간을 찌푸렸다. 저희 부부가 같이 내는 게 많잖아요, 엄마. 시어머니는 바로 말하지 않았다. 아마 그 전까지는 그 카드가 누구 명의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 카드는 늘 지갑 안에 있었다. 집에 필요한 물건을 살 때마다 시어머니는 그냥 꺼내서 썼다. 마치 전기요금이 저절로 납부되는 것처럼, 냉장고가 저절로 채워지는 것처럼, 복순 씨가 매일 아침 저절로 찾아오는 것처럼. 하지만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늘 당연하게 사용해 오던 것 하나 뒤에 누군가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점심때 시어머니는 장본 돈을 기록하던 작은 수첩을 꺼냈다. 복순이는 매달 누가 돈 줘? 태겸이 대답했다. 제가 알아서 해요. 은실이는? 그것도 제가 해요. 네 아버지 약값은? 그는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엄마는 왜 그렇게 하나하나 다 물어봐? 시어머니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전기요금은? 제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예전처럼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다시 물었다. 네가 알아서 한다는 게 네가 낸다는 뜻이야? 아니면 겨울이가 내는 거야? 태겸은 침묵했다. 불과 몇 초였다. 하지만 그 몇 초면 시어머니가 지난 수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사실을 알아차리기에 충분했다. 예전에는 내가 알아서 해라는 아들의 말만 들으면 늘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말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다. 마트에서 카드 결제가 거절됐다고 해서 그날 집에 당장 부족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 일로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의문에서부터 다른 비용들도 하나씩 정확한 이름을 갖기 시작했다. 셋째 날이 되자 예전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비용들이 한꺼번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침에는 복순 씨가 다음 달에도 계속 일하는지 물었다. 은실 씨도 다른 환자 간병 일정을 잡기 위해 알아야 했다. 그와 동시에 태겸의 회사에는 또다시 거래처에서 대금 지급을 독촉해왔다. 나중에 유림이가 전해준 말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가계부를 꺼내 식탁 한가운데에 놓았다. 시어머니가 물었다. 우리 집은 한 달에 돈이 얼마나 들어? 태겸은 미간을 찌푸렸다. 기억 안 나요. 그럼 전에는 누가 기억했는데?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옆에 앉아있던 유림이가 그제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겨울 언니요. 시어머니가 돌아봤다. 걔가 다 기억해? 유림이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다. 복순 씨 비용, 은실 씨 비용, 아버님의 약값과 물리치료비, 지붕 수리비, 그리고 자기 두 아이의 학원비까지. 시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봤다. 그런데 왜 그동안 엄마가 물을 때마다 네가 알아서 한다고 했니? 태겸은 곧바로 짜증을 냈다. 제가 다 낸다고 한 적은 없잖아요. 시어머니는 펜 끝으로 가계부를 두드렸다. 하지만 엄마가 물을 때마다 너는 늘 내가 알아서 했어라고 했잖아. 그럼 엄마가 어떻게 알아듣겠니? 그는 침묵했다. 바로 그날 나는 본점과 기업 고객이 함께하는 중요한 회의가 있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진동으로 해두었다. 8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휴대전화가 처음 진동했다. 나는 화면을 흘끗 봤다. 시어머니였다. 혹시 아버님 일 때문인가 싶어서 첫 번째 발표가 끝나면 다시 전화하려고 했다. 하지만 몇 분 뒤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다. 그리고 또 진동했다. 짧은 휴식 시간이 되자 나는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 18통. 나는 즉시 메시지를 확인했다. 아버님에 관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메시지를 보냈다. 어머니,
아버님께 무슨 일 있으세요? 잠시 뒤 시어머니가 답했다. 아버지는 괜찮아. 엄마 전화 좀 받아. 나는 회의실 안을 바라봤다. 사람들은 이미 다시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는 메시지를 보냈다. 저 지금 회의 중이에요. 끝나면 전화 드릴게요. 점심 무렵이 되자 숫자는 40일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42, 43. 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혹시 시어머니가 아버님 일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봐 걱정됐을 뿐이었다. 나는 유리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유리미는 아주 빨리 답했다. 언니 걱정하지 마. 아버지는 괜찮아. 엄마가 그냥 집안일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야.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회의는 늦은 오후까지 이어졌다. 내가 회의실에서 나왔을 때 화면에는 이렇게 떠 있었다. 부재중 전화 99통. 나는 몇 초 동안 화면을 바라봤다. 통쾌하지 않았다. 그저 피곤했다. 바로 그때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다. 100번째 전화였다. 나는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니. 전화기 너머에서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전처럼 딱딱하지 않았다. 겨울아, 일 끝났니? 네, 방금 끝났어요. 집에 와서 이야기 좀 할 수 있니? 나는 바로 물었다. 아버님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아버지는 괜찮아. 나는 침묵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집에 지금 일이 너무 많아. 은실이가 다음 달 돈을 물어보고, 복순이도 정해야 하고, 태겸이 회사도 또 돈이 막혔고, 그제야 나는 왜 시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전화했는지 알았다. 나는 책상 가장자리에 살짝 기대었다. 사흘 전에 어머니는 제 직장은 그만둬도 된다고 하셨어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다. 나는 말을 이었다. 지금 저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어서 중간에 일을 내팽개치고 집으로 달려가 집안일을 전부 해결해 드릴 수는 없어요. 시어머니는 반박하지 않았다. 한참 뒤에야 말했다. 그날은 엄마가 너무 화가 나 있었어. 내 목소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차분했다. 하지만 들은 사람은 기억해요, 어머니.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아주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날 저녁, 태겸이 내 아파트로 찾아왔다. 그는 문 앞에 꽤 오래 서 있다가 초인종을 눌렀다. 안으로 들어온 그의 모습은 며칠 전보다 더 지쳐 보였다. 나는 그에게 물 한 잔을 따라줬다. 그는 마시지 않았다. 한동안 앉아있던 태겸이 그제야 말했다. 너무 빨리 다 정리한 거 아니야? 나는 그를 바라봤다. 카드 막은 거 말하는 거야? 적어도 엄마가 대처할 시간은 줬어야지. 나는 몇 초 동안 침묵했다. 나는 9회 동안 계속 모두에게 시간을 줬어.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말하는 걸 들으면 우리 가족이 널 이용하기라도 한 것 같네. 난 그렇게 말한 적 없어. 그런데 지금 네가 하는 게 뭐가 달라?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너 지금 돈으로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잖아. 나는 따지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후에 미리 준비해둔 서류철을 가져와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태겸은 그것을 바라봤다. 이게 뭐야? 내가 아직 기록을 갖고 있는 내역들이야. 나는 한 장씩 펼쳤다. 지붕 수리비, 복순 씨 비용, 은실 씨 비용, 아버님 약값과 물리치료비, 오빠 회사에 단기 자금이 부족했을 때 내가 빌려준 돈, 유리미에게 지원한 돈,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집에 들어간 몇 가지 큰 비용들. 태겸은 처음에는 계속 서 있었다. 그러다 의자를 당겨 앉았다.
나는 말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내가 직접 낸 큰돈만 합치면 거의 3억 원 정도야. 그는 그 숫자를 아주 오랫동안 바라봤다. 그러고는 곧바로 말했다. 거기에는 네 생활비도 포함돼 있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너도 그 집에서 살았잖아. 맞아. 그는 내가 반박하기를 기다리는 듯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내가 오빠네 집안을 먹여 살렸다고 한 적 없어. 태겸은 멈칫했다. 나는 서류철을 조금 덮었다. 이걸 꺼낸 것도 오빠한테 갚으라고 하려는 게 아니야. 그럼 뭘 원하는데? 나는 그를 바라봤다. 한 가지만 묻고 싶어. 그는 침묵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부부 사이에는 누가 돈을 내든 똑같다고 오빠가 예전에 말했잖아. 그런데 왜 어머니가 오빠가 돈을 냈다고 생각할 때마다 오빠는 한 번도 바로잡지 않았어? 태겸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기다렸다. 그는 서류철을 내려다봤다. 나도 더 이상 그의 대답을 대신해 주지 않았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가 숨을 내쉬었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싫었어. 나는 물었다. 어떻게 보는데?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친구들만 만나면 네 월급부터 물어봐. 네가 무슨 직책인지 물어보고, 어떤 사람은 나보고 회사 접고 집에서 아내 돈으로 살라고 농담까지 해. 나는 전에 있었던 그 식사 자리를 떠올렸다. 그가 휴대전화를 뒤집어 식탁 위에 놓았던 모습.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시간. 태겸은 계속 말했다. 나도 내 회사가 있어. 나도 몇 년째 일해왔고. 그런데 네 옆에만 서면 사람들이 내가 돈 잘 버는 아내를 둬서 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잖아. 그의 목소리는 처음 왔을 때처럼 화가 나 있지는 않았다. 그저 아주 지쳐 들렸다. 나는 물었다. 내가 돈 때문에 오빠를 무시한 적 있어? 태겸은 고개를 저었다. 없어. 나는 바로 더 묻지 않았다. 방 안에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아주 작게 들렸다. 그는 자기 두 손을 내려다봤다. 한참 뒤에야 내가 말했다. 그런데 왜 내가 일을 그만두길 바랐어? 태겸은 여전히 침묵했다. 나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마지막 질문을 했다. 내가 집에 있고 더 이상 지점장도 아니고 아무도 내가 오빠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오빠는 좀 편해질 것 같아? 그가 고개를 들었다. 입술이 살짝 움직였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거의 3억 원이라는 숫자는 여전히 우리 둘 사이의 서류 위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숫자는 갑자기 이 방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다. 내가 알고 싶었던 것은 결국 분명해졌다. 태겸은 내가 실패하기를 진심으로 바란 적은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조금 작아지면 자신이 더 편해질 거라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의 침묵은 그가 자기 입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말을 대신해주고 있었다. 태겸과 이야기한 지 며칠 뒤 시아버지가 내게 전화를 걸었다. 그때 나는 막 회의실에서 돌아온 참이었다. 화면에 시아버지 이름이 뜨자 나는 바로 전화를 받았다. 네, 아버님.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아버지가 전화해서 방해한 건 아니지? 아니에요.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느렸다. 아버지가 너한테 사과하고 싶구나. 나는 걸음을 멈췄다. 아버님이 저한테 뭘 사과하세요? 그는 숨을 내쉬었다. 집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을 아버지도 보고 있었어.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냥 조금 참아서
집안만 조용하면 된다고 생각했지.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계속 말했다. 이제야 알겠다. 한 사람이 계속 참아야 유지되는 평온은 진짜 평온이 아니더구나. 나는 목이 메었다. 시아버지는 다음번 약부터는 내가 더 이상 나서서 챙길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태겸이한테 맡겨. 아버님 치료 중이신데 제가 계속. 그는 내 말을 끊었다. 아니다. 걔는 내 아들이야. 걔가 해야 내가 무슨 약을 먹는지, 어느 날 병원에 가야 하는지도 알게 되지. 나는 유리문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집을 나온 뒤로 며칠 동안 나는 울지 않았다. 그런데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시아버지는 자신의 병을 이유로 나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말했다.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 약 2주 뒤 시어머니가 은행으로 나를 찾아왔다. 시어머니는 응접실에 앉아 두 손을 핸드백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내가 막 들어가자 직원 한 명이 달려왔다. 한 지점장님, 대한건설 쪽에서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먼저 회의실로 안내해 주세요. 1분도 지나지 않아 한 팀장이 다시 서류를 들고 왔다. 지점장님, 회의 전에 이 부분 먼저 봐주세요.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시어머니 쪽으로 돌아봤다. 죄송해요, 어머니. 한 20분 정도만 기다려 주실 수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주위를 둘러봤다. 너는 매일 이렇게 일하니? 나는 살짝 웃었다. 더 바쁜 날도 있어요. 내가 돌아왔을 때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말을 돌리지 않았다. 엄마는 예전엔 은행에서 일하면 퇴근 시간이 되면 바로 집에 오는 줄 알았어. 나는 침묵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는 아직도 결혼한 여자는 집안일을 잘 챙겨야 한다고 생각해. 그 생각은 엄마도 당장 바꾸지는 못할 것 같아. 그러고는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내게 일을 그만두라고 해서는 안 됐어. 시어머니는 잠시 멈췄다. 더구나 그날 너한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됐고, 매끄러운 사과는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시어머니가 진심을 말하려 애쓰고 있다는 걸 알았다. 나는 대답했다. 어머니가 저와 똑같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단지 제 인생을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할 수는 없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시어머니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사과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내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처음부터 시어머니만이 아니었다. 내가 여전히 답을 들어야 할 사람은 태겸이었다. 그 뒤 이혼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태겸은 갑자기 말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보면 안 될까? 나는 그를 바라봤다. 태겸이 말했다.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이제 너한테 일 그만두라고 하지 않을게. 몇 초 동안 나는 정말 그가 이해한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곧 말을 이었다. 대신 저녁에 고객 만나는 자리는 조금 줄이면 안 돼? 나는 그를 아주 오래 바라봤다. 일 때문에 꼭 가야 하면? 너는 지점장이잖아. 모든 미팅에 네가 꼭 갈 필요는 없잖아. 나중에 내가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면? 그는 침묵했다. 나는 물었다. 그때 내가 지금보다 더 바빠져도 오빠는 정말 기쁠 것 같아? 태겸은 테이블을 내려다봤다.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아주 분명해졌다. 그는 내가 실패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이제는 내가 정말 일을 그만두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불안하지 않을 만큼의 범위 안에서만 내가 성공하기를 바랐다. 나는 말했다. 나는 내가 더 높아 보이려고 오빠한테 낮아지라고 한 적 없어. 그는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면 내가 어디까지 가야 오빠가 불편해하지 않을지 매일 눈치를 보며 살 수는 없어. 태겸은 아주 오랫동안 침묵했다. 마지막에 그는 그저 물었다. 그럼 정말 끝인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 뒤 우리는 이혼 절차를 마쳤다. 더 이상의 큰 싸움은 없었다. 석 달 뒤에도 목동의 집은 별일 없이 돌아갔다. 아무도 파산하지 않았다. 아무도 굶지 않았다. 태겸은 아버지의 재진 날짜를 스스로 기억하기 시작했다. 유리미는 두 아이의 학원비를 스스로 마련했다. 시어머니는 비용에 맞춰 복순 씨가 오는 날을 일주일에 몇 번으로 줄였다. 모두가 원래 자신이 해야 했던 몫을 스스로 하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일을 했다. 여전히 길어지는 회의들이 있었다. 어떤 날은 밤 9시가 넘어서야 마포의 아파트에 돌아오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문을 열고 습관처럼 시계를 봤다. 9시 7분. 나는 그대로 서 있었다. 한순간 동안 내 몸은 여전히 거실에서 들려올 익숙한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왜 이제야 들어와? 하지만 방 안은 완전히 조용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신발을 벗었다. 냉장고에 있던 국 한 그릇을 데웠다. 그리고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다. 웃고 싶을 만큼 기쁘지는 않았다. 내가 생각했던 만큼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홀가분했다. 그날의 부재중 전화 99통은 결코 나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한 가족이 자신들이 늘 집안을 챙길 줄 모른다고 탓하던 사람이 사실은 너무 많은 것을 묵묵히 챙겨왔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너무 많이 챙겨서 모두가 잊어버릴 정도로. 그건 애초부터 그녀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었다. 여러분이라면 9회를 함께 산 뒤 태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겨울처럼 멈추는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그녀는 너무 단호했던 걸까요? 아니면 오래전부터 세웠어야 할 경계를 이제야 세운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가족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장여사 극장을 구독해주세요. 이야기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며 자신의 가정 안에서 존중받으시길 바랍니다.